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딱 지금처럼 봄꽃이 고개를 들 때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분홍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받아들고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72살에 꽃을 받아보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로 정혜 씨를 만나면 아침이 기다려진다는 손편지를 읽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한테 이런 감정이 아직 남아있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남자는 제 2억 원을 들고 봄꽃이 지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여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이 먹먹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7년을 혼자 사시다가 황혼에 찾아온 설렘에 마음을 열었는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으신가요? 요즘 이런 황혼, 재혼 사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72살입니다. 김정혜라고 합니다.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7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다가 그렇게 보내고 나니 처음 몇 년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 차려도 혼자 먹는 밥은 모래 씹는 것 같았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새벽에 자꾸 잠이 깼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 때는 시끄럽다고 핀잔을 줬는데 막상 그 소리가 없으니까 그 고요함이 더 무섭더라고요. 아들이 자주 들렀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요. 엄마 어디 아프진 않아요. 그렇게 물어봐 줬습니다. 고마웠지만 아들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혼자였습니다. 명절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들네 가서 밥 먹고 오면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적막함이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어느 해 설날이었습니다. 아들네서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불이 꺼진 거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는 건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7년을 살았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드는 게 익숙해질 때쯤,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동네 등산 모임에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건강을 위해서 나가보라고 해서 처음엔 별 기대 없이 따라갔습니다. 모임 사람들이 다 나이가 비슷했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처음 봤습니다. 박종수라고 했습니다. 68살이었고 키가 크고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그냥 점잖은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딱히 특별하게 느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제 옆에 와서 걸으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별거 아닌 말인데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나왔습니다. 그 사람도 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으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제 옆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등산 모임이 끝나면 다 같이 밥을 먹거든요. 그 사람이 제 반찬을 덜어주면서 많이 드세요 했습니다. 소소한 거였는데 저는 그게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밥 먹을 때 누군가 제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저한테 따로 커피 한 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냥 가야 하나 싶기도 했고 괜히 오해 살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따라갔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1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자식은 있냐? 뭘 좋아하냐? 오래된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사람도 사별이었습니다. 5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딸 하나인데 결혼해서 멀리 살고 혼자 지낸 지 꽤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도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별거 아닌 말인데 그게 얼마나 큰 건지 혼자 사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어느 날은 시장에 같이 갔습니다. 장을 보는데 그 사람이 제 장바구니를 들어줬습니다. 이거 무겁지 않아요. 제가 들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들고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걸으면서 이게 뭔지 모를 감정이 들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꽃을 들고 왔습니다. 분홍색 작은 꽃다발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했더니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72살에 꽃을 받아보다니 너무 쑥스럽고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뭔지 모를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꽃을 화병에 꽂아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한테도 꽃 한 번 받아본 적 없었거든요. 35년을 살면서. 또 어느 날은 손편지를 줬습니다. 작은 편지지에 또박또박 쓴 글씨였습니다. 정혜 씨를 만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하루가 밝아집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나? 아니,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고 가끔 꺼내 읽었습니다. 어느 주말엔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그 사람 차를 타고 강변길을 달렸습니다. 창문 열고 바람 맞으면서 한참을 달렸습니다. 봄바람이 참 좋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편했습니다. 강가 작은 식당에서 매운탕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그릇에 생선살을 발라줬습니다. 저는 그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거 잘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해줬습니다. 밥을 먹고 강변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옆에서 걸으면서 정혜 씨는 좋아하는 계절이 뭐예요? 했습니다. 저는 봄이요 했습니다. 왜요? 했더니 꽃이 피잖아요. 겨울 내내 죽은 것 같던 나무에서 꽃이 피는 거 보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면서 저도 봄이요 했습니다. 저는 강을 바라보면서 웃었습니다. 뭔가 부끄러워서 그 사람 얼굴을 못 봤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혜 씨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앞만 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은 영화를 봤습니다. 그 사람이 오래된 영화관에 데려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작고 아담한 극장이었습니다. 팝콘을 사줬습니다. 저는 팝콘을 잘 안 먹는다고 했더니 그럼 제가 다 먹을게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정혜 씨가 보고 싶은 거 봐요. 다음에도 같이 오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다음이 있다는 말이 좋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다는 게 다음 주 등산날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사람 문자가 오면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혼자 있는데도 웃음이 났습니다. 72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싶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혼인신고도 하고 남은 인생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결혼이라는 게 아들한테 말을 해야 하는데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아직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해요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들한테 조금 서운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기나 하냐고. 나도 행복할 수 있잖아 속으로 그랬습니다. 결국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들 몰래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습니다. 그때는 그냥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내고 나오면서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예요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설레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정혜 씨, 나 좋은 아파트 봤어요. 우리 같이 살 집이요. 정혜 씨가 보면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같이 가서 아파트를 봤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2층짜리 빌라였습니다. 거실이 넓었고 창문 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전세금이 3억 5천인데 내가 1억 5천 낼 테니까 정혜 씨가 2억만 보태줘요. 우리 집인데 같이 내는 거잖아요. 나중에 합쳐서 더 좋은 데로 갈 때 당연히 돌려드릴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같이 집 마련하는데 같이 돈 내는 게 뭐가 이상해요. 오히려 자기도 1억 5천을 낸다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갔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2억 원이었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 2억 5천에
7년 동안 아끼고 아껴 보탠 돈. 합쳐서 3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자식한테 짐되지 않으려고 지킨 돈이었습니다. 그 돈에서 2억을 꺼낸 겁니다. 그 사람 통장으로 2억을 보냈습니다. 계약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정혜 씨는 이사 준비만 해요 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사 갈 생각에 설렜습니다. 어떤 커튼을 달까? 저 공원이 보이는 창가에 무엇을 놓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계약은 잘 됐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 아파트 부동산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박종수 씨가 계약하러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분 오신 적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됐습니다. 아, 이게 사기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번호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카카오톡도 탈퇴해 있었습니다. 등산 모임 회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모임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자기 정보를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안 켰습니다. 그냥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줬던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정혜 씨를 만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집니다. 그 글씨를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이 글씨 한자 한자가 전부 나를 속이기 위한 거였구나. 저는 그 편지를 구겼습니다. 그리고 펼쳤습니다. 또 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허탈해서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다음 날도 밥을 못 먹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2억이요. 그 돈이 얼마짜리 돈인지 아십니까? 제가 7년 동안 아프면 참고 사고 싶은 것도 참고 남편 먼저 보내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꼭 쥐고 있던 돈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진 겁니다. 그것도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내 손으로 건네준 겁니다. 더 무너진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졌어도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였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없으니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런 걸 혼자 감당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며칠째 전화 안 받았어요.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사기당했다.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이요.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몰래 혼인신고까지 했다는 말은 더더욱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 말했습니다. 혼인신고한 것도, 아들이 반대할 때 몰래 한 것도, 아들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혼나도 괜찮으니까 뭐라도 말해줬으면 했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저는 더 울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아들 말 들었어야 했는데 왜 그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진술서를 썼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혼인신고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아들이 그걸 보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언제 한 거예요? 미안했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여성들도 당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참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당했을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처럼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울었을까? 돈을 돌려받는 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잡아도 돈이 이미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혼 소송도 따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에, 소송 비용에, 상대방이 없으니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이 나이에 법원을 혼자 드나들면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싶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아줬는데 이번엔 혼자 앉아서 이혼신고 서류를 쓰는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달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깨서 그 사람 목소리가 생각나면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좋아했던 감정이 기억날수록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그 꽃다발이 생각났습니다. 그 손편지가 생각났습니다. 그 강변 드라이브가 생각났습니다. 전부 다 연기였구나. 저는 혼자 무대 위에서 진짜 감정으로 울고 웃었는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가면을 쓰고 있었구나. 아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엄마 오늘 나왔어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가 고마우면서도 아들한테 미안했습니다. 말 들었어야 했는데 왜 그랬나 싶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일어서고 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사람이랑 걸었던 길이 생각나서 중간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임 사람들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같이 걸어줬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정상에 올라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세상이 참 넓었습니다. 내 마음도 이렇게 넓어질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사신다고 해서 마음을 너무 급하게 열지 마세요. 설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설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멈추세요.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좋아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한 번은 의심해 보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혼인신고는 더 신중하게 하세요. 혼인신고는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나중에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겪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반대할 때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자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 진짜니까요. 김정혜 씨는 지금도 매주 산에 오릅니다. 그 사람이랑 걸었던 길을 이제는 혼자 걷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닙니다. 모임 사람들과 함께 걷습니다. 정상에서 먹는 김밥 한 줄이 그 어느 때보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잃은 것도 있지만 깨달은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지키는 건 결국 나라는 것, 그리고 진짜 내 편은 처음부터 내 곁에 있었다는 것,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지키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은혜 여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